13. 스캔들이야 하고 케이트 헤그슈트렘을 마주보고 앉은 에메랄드를 단 여자가 말했다. 엄청난 스캔들이지. 파리 사람들 전부가 비웃고 있어. 루이가 동성연애자라는 거 알고 있었니? 틀림없이 몰랐을 거야. 우린 아무도 몰랐어. 잘도 숨겨왔어. 리나드 뉴어브르가 그 예인이라고 사방에 알려져 있었지? 예, 생각 좀 해보렴. 루이는 일주일 전에 로마에서 돌아왔어. 그가 약속했던 것보다 사흘이나 빨리 말이야. 그리고 그날 밤 곧장 그 니키의 아파트로 갔다는군. 그자를 깜짝 놀래줄 작정이었겠지.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는지 알아? 자기 마누라였지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에메랄드를 단 여자가 헐긴 눈을 들어보았다. 그 여자는 갑자기 당신 남편은 파산입니다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 얼굴이었다. 벌써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하고 그 여자가 물었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같네요. 이상한데요? 하고 여자는 당황해하며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그런 일은 있기 어려운데?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미소를 지었다. 라비크 박사에겐 한 가지 이론이 있단다 데이지. 우연의 이론이란 건데 거기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언제나 제일 논리적이라는 거야. 어머 재밌어 하고 데이지는 공손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야 하고 여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루이가 소동만 부리지 않았다면 말이야. 하지만 루이는 완전히 노발대발이었어. 그 사람은 지금 크리옹에서 지내. 이혼하자면서 말이야. 각자 이혼 사유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여자는 기대감에 부풀어 의자에서 몸을 뒤로 쭉 뻗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케이트 헤그슈트렘은 힐끔 라비크 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모자 상자와 포도와 복숭아 같은 과일 바구니 사이의 난초 가지를 보고 있었다. 관능적이고 꽃술의 붉은 반점이 여기저기 박힌 흰색 나비 같은 꽃이었다. 믿을 수 없어 데이지 하고 그녀가 말했다. 정말 믿기 어려워. 데이지는 자신의 승리를 즐겼다. 선생님도 미처 모르셨죠? 하고 여자가 라비크에게 물었다. 그는 난초 가지를 조심스럽게 갸름한 크리스탈 화병에 도로 꽂았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데이지는 만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핸드백과 콤팩트와 장갑을 집어들었다. 가야겠어. 루이스가 5시에 칵테일 파티를 하거든. 그의 신부님도 온대. 온갖 소문이 다 돌아. 여자가 일었었다. 그런데 페리하고 마르트는 또 헤어졌어. 마르트는 보석을 그 사람한테 모조리 돌려보냈대. 벌써 3번째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쩔 줄을 모른대. 멍청한 작자야. 사랑에 홀딱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작자는 보나마나 몽땅 돌려줄 거야. 게다가 덤으로 한 개 더 사서 말이야. 언제나처럼. 그는 모르지만 그 애는 부활절 때 벌써 가지고 싶은 게 어디 있나 알아두었던 거야. 그는 언제나 그 집에서 산대. 루비 브로치래. 커다란 사각 보석인데 최고급에다 비둘기 핏빛이라고 하더라. 야가 빠진 거지. 여자는 케이트 헤그슈트렘에게 키스를 했다. 잘 있어 얘. 이제 너도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겠지? 아직도 대운이 멀었니? 하고 여자는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케이트 헤그슈트렘의 눈과 마주쳤다. 아직 멀었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안 된 일이지만. 그는 데이지의 외투를 입혀주었다. 깃없는 검은색 담비였다. 조왕에게 어울리는 외투로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케이트와 함께 차 마시러 오세요 하고 데이지가 말했다. 수요일에 늘 손님이 적으니까 마음 놓고 떠들 수 있어요. 전 수술에 대해서 아주 흥미가 많아요. 그러지요. 라비크는 여자가 나간 뒤 문을 닫고 돌아왔다. 멋진 에메랄드야 하고 그가 말했다.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웃었다. 예전 내 생활이 저랬어요. 라비크 이해하시겠죠? 그래요. 뭐 어때? 할 수만 있다면 신나는 일이지. 다른 귀찮은 일에 시달리지도 않고. 난 이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고 그녀는 일어서서 조심조심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라비크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서 사는가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케이트. 좀 더 편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야. 그것도 언제나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여자는 늘씬하고 아름다운 다리를 침대 위로 뻗었다. 모든 게 시시하게 보여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몇 주 동안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니까요. 싫다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간호사만 데리고 간다면 랭카스터에서 살아도 돼.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다시 여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 있겠어요. 여기 있으면 데이지 같은 귀찮은 애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내쫓아버려요. 실없는 소리보다 더 거슬리는 건 없으니까. 여자는 침대 위로 조심스럽게 누웠다. 데이지가 저렇게 잔소리꾼이긴 해도 어머니 노릇만은 정말 잘한다는 게 상상이 가요? 두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라비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여자가 담요를 끌어다 덮으며 말했다. 병원이란 데는 수도원 같아요. 가장 단순한 일들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배워요. 걸어다니고 숨쉬고 보는 것 말이에요. 그래, 행복은 주위에 어디든지 널려 있어. 집어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여자가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제 생각도 정말 그래요, 라비크. 나도 그래요, 케이트. 단순한 것들만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아. 행복은 아무리 낮은 곳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는 법이야. 자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담요 위에는 팸플렛 같은 것들이 한 무덩이 흩어져 있었다. 왜 불을 안 켰어?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아직 잘 보여요. 저 눈이 좋아요. 팸플렛은 의족에 대한 것들이었다. 자노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것들을 주워 모았던 것이다. 마지막 몇 가지는 어머니가 갖다 주었다. 그는 라비크에게 특별하게 알록달록한 의족을 소개하는 팸플렛을 보여주었다. 라비크는 불을 켰다.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하고 자노가 말했다. 제일 좋은 건 아닐지도 몰라. 하고 라비크가 대답했다. 어쨌거나 이게 제일 비싸요. 보험회사에 이걸 사야 한다고 말하겠어요? 물론 난 이런 걸 갖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보험회사가 돈을 내게 하려고요. 난 나무 의족과 돈만 있으면 돼요. 보험회사의 모든 걸 세밀하게 조사하는 전속 의사가 있어, 자노. 소년이 몸을 일으켰다. 그들이 나한테 의족을 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지만 제일 비싼 걸 주지는 않을 거야. 돈도 주지 않을 거고. 물론 나한테 의족이야 마련해 주겠지만. 그럼 그걸 받았다가 곧 되팔아야겠네요. 손해를 볼 테죠. 20%쯤은 손해보겠죠. 안 그래요? 우선은 10%로 하자고 할 거예요. 아마도 상인하고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게 좋을 테죠. 내가 의족을 받든 말든 그게 보험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험회사는 돈만 내면 돼요. 다른 일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이지.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돈이 꽤 될걸요. 그걸로 작은 밀크홀 카운터와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자노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이렇게 관절과 모든 게 갖추어진 의족은 꽤나 비싸요. 정교한 물건이에요. 멋져요. 보험회사에서 누가 왔었니? 아니요. 의족하고 변상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수술하고 병원 일 때문에 왔다 갔어요. 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붉은 신호였어요. 정말 틀림없어요. 경찰은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자노 곁 탁자에다 놓았다. 소년은 간호사가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밥을 많이 줘요. 하고 이었고 소년이 말했다. 이렇게 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는 다 못 먹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나머지를 드세요. 두 사람 몫으로도 넉넉해요.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해요. 안 그래도 이 방값은 아주 비싸요. 보험회사에서 내잖아. 너가 어디 누워있든 마찬가지야. 소년의 잿빛 얼굴 위로 살짝 생기가 돌았다. 베버 선생님하고 벌써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10%를 도로 주시기로 했어요. 들어간 비용만큼 회사에 청구를 하고 회사가 계산을 해주면 10%를 저한테 현금으로 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너 참 영리하구나, 자노. 가난하면 영리하게라도 해야죠. 옳지. 아프냐? 있지도 않은 다리가 아파요. 아직 신경이 남아있어서 그렇단다. 알아요. 그렇지만 웃겨요. 벌써 없어져 버린 데가 아프다니요. 내 다리의 영혼이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자노가 씩하고 웃었다. 그렇게 농담을 던지고는 저녁 식사 뚜껑을 열었다. 수프, 닭고기, 채소, 푸딩이네요. 이건 어머니 몫이에요. 닭고기를 좋아하시거든요. 집에서는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없었어요. 그는 편하게 몸을 뒤로 기댔다. 가끔 자다가 밤에 깨어나 여기 비용을 전부 우리가 치러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해요.
밤에 잠을 깨면 그렇듯이 바로 그 순간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차츰 생각이 나요. 나는 부잣집 자식처럼 여기 누워있어. 모든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배를 누르면 간호사도 오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른 사람이 지불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나죠? 안 그래요? 그래, 라비크가 말했다. 신난다. 그는 오시리스의 금진실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남았어? 하고 그가 물었다. 네, 하고 레오니가 말했다. 2본이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들여보내. 넌 건강해, 레오니. 2본은 25살이었다. 포동포동하고 금발에다 코는 납작하고 매춘부들이 대부분 그렇듯 손과 발이 짧고 굵었다. 그녀는 우쭐대며 건들건들 들어와서는 걸치고 있던 비단 쪼가리를 훌르덩 걷어 올렸다. 저쪽으로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되나요? 왜 그래? 2본은 대답하는 대신 말없이 획 돌아서서 육중한 엉덩이를 꺼내 보였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누구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음이 분명했다. 그 대가로 손님한테 꽤나 받았겠구나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장난은 아닌데. 2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땡전 한 푼 안 받았어요, 선생님.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재미로 그런 거구나. 너가 이런 걸 좋아할 줄은 몰랐어. 2본은 다시 머리를 가로저으며 만족스럽다는 듯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라비크는 여자가 이 상황을 즐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는 마조이스트는 아니에요. 여자는 그런 말을 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럼 뭐야? 한바탕 한 거야? 2본은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다. 사랑이에요. 그러고는 통쾌하다는 듯 어깨를 쭉 펴었다. 질투 때문이었나? 네. 2본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주 아플 텐데. 이런 건 안 아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 아세요? 롤랑드 마담이 처음엔 저한테 일을 안 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1시간만 일하겠다고 졸랐어요. 1시간만 시험해 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하고 졸랐어요. 그런데 이 시퍼런 엉덩이 때문에 전보다도 훨씬 더 벌었지 뭐예요? 어떻게? 저도 몰라요. 이걸 보고 미쳐버리는 작자들이 있어요. 흥분되는 모양이에요. 지난 며칠 동안 250프랑이나 더 벌었어요. 이 멍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요? 적어도 2, 3주는 가겠는걸? 2본은 혀를 찼다. 계속 그대로 간다면 털 외투를 살 수도 있을 텐데요. 여우털, 나무랄 데 없는 반짝이는 고양이 가죽 말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면 너희 애인한테 다시 한번 왕창 때려달라면 되잖아. 그렇게는 안 돼요. 하고 2본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삭 바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끓어오를 때만 그런다고요. 넘쳐 흐를 때만. 안 그럴 때면 제가 아무리 무릎을 꿇고 빌어도 해주지 않아요. 별난 성격이군. 라비크는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 넌 괜찮아, 2번.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럼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밑에서 늙은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턱수염이 허연 남자예요. 늙은이한테 멍 자국을 보여주었더니 글쎄 미쳐버리지 뭐예요. 집에선 찍소리도 못해. 자기 할망구를 이렇게 두들겨주고 싶다고 상상이라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녀는 종소리처럼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세상 일이란 게 참 웃어 보여?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는 우쭐대며 건들건들 걸어나갔다. 라비크는 손을 씻었다. 그리고 사용했던 기구들을 치우고는 창가로 걸어갔다. 저녁 놀이 은회색으로 집들 위에 걸려 있었다.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죽은 사람들의 검은 손처럼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 서 있었다. 매몰된 참호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손들이었다. 그는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낮과 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비현실의 시간, 결혼을 한, 밤이면 근엄하게 가족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작은 호텔에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롬바르디아 평원의 이탈리아 여자들이 어느새 행복의 밤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시간, 절망의 시간, 그리고 꿈의 시간. 창문을 닫았다. 방 안이 갑자기 훨씬 더 어두워진 것 같았다. 그림자들이 달려 들어와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채 침묵의 수다를 떤다. 롤랑드가 가져다 놓은 콘약병이 윤을 낸 황옥같이 책상 위에서 번쩍였다. 라비크는 잠시 서 있다 밑으로 내려갔다. 악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넓은 홀은 이미 환하게 밝혀 있었다.
여자애들은 핑크빛 비단 슈미즈를 입은 채 두 줄로 방석에 앉아 있었다. 모두들 가슴을 드러내고 있었다. 손님은 그들이 구입할 여자들을 우선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 벌써 6명쯤 와 있었다. 대개는 중년의 소시민들이었다. 모두들 조심스러운 단골들이어서 검진이 언제 있는지를 알았고 임질에 걸릴 위험성이 절대로 없을 때쯤 찾아왔다. 이보는 그 노인과 함께 있었다. 노인은 뒷본네를 앞에 놓고 탁자에 앉아 있었다. 이보는 그 옆에 서서 한쪽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는 샴페인을 마셨다. 그녀는 한 병마다 10%를 받았다. 노인이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걸 보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분명했다. 외국인이나 할 짓거리였다. 이본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사람 좋은 서커스 조련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끝났어요, 라빅? 문간에 서 있던 롤랑드가 물었다. 그래, 다들 괜찮았어? 뭘 좀 마실래요? 아니, 롤랑드. 호텔로 갈 거야. 여태 일만 했어.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속옷을 갈아입는 게 지금 내게 필요한 거야. 그는 카운터 옆 휴대폰 보관소를 지나서 밖으로 나왔다. 저녁은 문 앞에서 보랏빛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외롭고 성급하게 비행기 한 대가 윙윙 소리를 내며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새 한 마리가 앙상한 나무들의 가장 높은 가지 위에서 까맣고 조그마하게 짹짹거렸다. 눈 없는 잿빛 짐승 같은 것이 몸을 파먹는 암을 짊어진 여자, 자기 보험금만을 계산하는 불구자, 돈을 버는 엉덩이를 가진 매춘부, 나무가지에서 지저귀는 철이른 집바퀴,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황혼 속을 걸어갔다. 따뜻한 잠자리 냄새를 풍기는 한 여성에게로. 칼바도스 한 잔 더 할래? 라비크가 물었다. 조항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잔 더 주세요. 그가 웨이터를 불렀다. 이것보다 더 오래된 칼바도스는 없나? 그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하지만 술창고에 혹 다른 게 있나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웨이터는 여주인이 고양이를 안은 채 졸고 있는 계산대 쪽으로 갔다. 그리고는 우윳빛 유리창이 달린 문을 열고 주인이 계산서와 함께 상주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웨이터는 의젓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라비크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단을 내려가 술창고로 갔다. 마치 문이 좋았어. 웨이터는 간단해라도 안고 오듯이 팔에다 병을 안고 왔다. 병은 지저분했다. 관광객을 위해 그림으로 장식한 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술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더러워진 병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마개를 뽑고 코르크 냄새를 맡고 나서는 큰 잔 2개를 가져왔다. 자, 선생님 하고 그는 라비크에게 말하고는 몇 방울을 따랐다. 라비크는 잔을 들어 향기를 맡고는 들이켰다. 그러고는 몸을 뒤로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웨이트는 짐짓 자기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양쪽 잔에다 3분의 1씩 따랐다. 자, 마셔봐. 라비크가 조항에게 권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곤 잔을 도로 내려놓았다. 웨이트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이런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마셔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한 모금을 마셨다.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들이쉬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마담. 웨이트가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제대로 아신 겁니다. 라비크, 조항이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지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칼바도스를 마시고 나면 다른 건 안 마시고 싶어질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른 것도 마시게 될 거야. 하지만 언제나 이걸 못 잊을 거예요? 좋지. 그럼 당신은 낭만주의자가 되는 거야. 칼바도스 낭만주의자. 그럼 다른 건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죠? 정반대야. 다른 술도 실제보다는 더 맛나지는 거지. 다른 칼바도스를 그리워하는 칼바도스가 된다 말이야. 그렇게 되면 칼바도스는 진부하지 않게 되는 거고. 조항이 큰 소리로 웃었다. 말도 안 돼요. 당신도 알면서. 물론 어리석은 소리지. 하지만 우린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실이라는 메마른 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않다면 사랑이란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그게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랑이 지속되도록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번만 사랑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거부할 것 아니겠어? 자기를 버렸거나
자기가 버린 인간에 대한 일말의 동경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인간의 머리를 둘러싸는 후광이 되는 거야. 이전에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새로운 사람에게 그 어떤 낭만적인 빛을 더하는 거지. 이건 말하자면 오래되고 경건한 환영이야. 조왕이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런 말을 들으니 소름이 끼쳐요. 나도 그래. 앞으로는 그런 말 말아요.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요. 기적을 사기로 만들어 버리는 짓이에요. 라비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나한테 실정이 나서 저를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라비크는 아득한 연민을 담은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 조왕. 만일 헤어진다면 당신이 나를 버리는 걸 거야? 내가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건 분명해. 그녀가 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무슨 어리석은 소리를 하세요? 전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설득을 하시려는 거예요? 저 눈 봐라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눈 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아. 촛불들의 혼란한 빛 속에서 부드럽고 불거스레한 번개가 치는 것 같아. 조왕 하고 그가 말했다. 당신을 설득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파도와 바위 이야기를 할 테니 들어봐. 옛날 이야기거든. 우리들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야. 옛날에 어디 바위에 바위를 사모하는 파도가 있었어. 가프리만이라고 해두지. 파도는 바위를 얼싸안고 부글부글 거품을 내고 밤낮으로 바위에 입을 맞추고 하얀 팔로 껴안았지. 한숨 짓고 울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애걸을 했어. 그렇게 파도는 바위를 사모하고 미쳐 날뛰면서 차츰차츰 바위 밑을 파헤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바위는 마침내 녹초가 되었고 완전히 파헤쳐져 파도의 팔에 묻혀버리고 말았어. 그는 칼바도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서요? 하고 조왕이 물었다. 바위는 갑자기 함께 놀고 사랑하고 슬퍼할 수 없는 바위가 된 거야. 이젠 파도 속에 가라앉은 바다 밑바닥에서 뒹구는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하게 되었어. 파도는 실망하고 속았다고 생각하며 그 뒤론 딴 바위를 찾게 되었지. 그래서요? 조왕은 의심쩍은 눈길로 라비크를 쳐다봤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바위는 언제까지나 바위로 머물러야죠. 파도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하지. 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굳어있는 것보다 언제나 강한 법이야. 물은 바위보다 강해. 여자는 초조해하며 몸부림을 쳤다. 그 얘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또다시 나를 놀린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보니 당신은 나를 떠날 생각이군요. 틀림없어요. 라비크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떠날 때면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할 테지.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말이야? 당신은 그렇게 된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을 테지.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정, 다시 말해 자연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는 웨이트를 불렀다. 이 칼바도스를 병째로 살 수 있어? 가져가시게요? 그래요. 선생님, 그건 저희들 영업 방침에 어긋납니다. 병째로는 팔지 않아요. 주인에게 한번 물어봐 주겠소? 웨이트가 신문지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파리 수아르였다. 손님이 특별히 해드린답니다. 웨이트는 그렇게 말하고 코르크를 단단히 막았다. 그러고는 파리 수아르 스포츠 부록을 끄집어내고 접어서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나머지 신문지로 병을 둘둘 말았다. 여기 있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주인의 할아버지 농장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고맙소 하고 라비크는 계산을 했다. 그러고는 병을 집어들어 쳐다보았다. 무더운 여름과 푸르른 가을 동안 노르망디의 바람 거세고 역사가 오랜 과수원의 사과들을 내리쬐던 햇빛차. 자, 함께 가자. 우린 너가 필요해. 우주 어느 곳에선가 폭풍우가 몰아친다.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왕이 멈추었었다. 라비크,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그럼 조왕,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자가 그에게 몸을 기댔다. 가끔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정반대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는 빗속을 쳐다보며 웃었다. 사랑이란 언제나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연못은 아닐 거야, 조왕. 사랑엔 썰물과 밀물이 있어. 난파선과 침몰한 도시, 낙지와 폭풍우, 그리고 황금상자와 진주도 있는 법이야. 하지만 진주는 깊이 박혀 있어. 그런 건 몰라요. 사랑은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영원이라고?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낡은 동화일 뿐이야. 단 1분도 잡아둘 수 없는 터에 조항이 외투의 단추를 채웠다. 여름이면 좋겠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올해처럼 여름이 그리운 적은 없었어요. 여자가 장롱에서 검은 야외복을 꺼내 침대에 내동댕이 쳤다. 가끔은 이 옷이 싫어요. 언제나 같은 검은 옷. 언제나 같은 셰라자드.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라비크가 얼굴을 들고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알아. 왜 당신은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네? 어디로 말인가? 어디론가요? 어디론가요? 라비크는 칼바도스 병을 샀던 신문지를 풀어내고 마개를 뽑았다. 그리고 잔을 하나 가져와 가득 채웠다. 자, 이걸 마셔요. 여자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소용없어요. 가끔 술을 마셔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오늘 저녁엔 안 가고 싶어요. 그 멍청이들이 있는 데는요. 그럼 여기 있어. 그러고는요.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그래도 내일은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며칠간 아프다고 해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그를 쳐다보았다. 왜 이런 걸까요? 난 왜 이런 걸까요? 네? 비 때문일까요? 축축하고 어둡기 때문일까요? 가끔 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잿빛 오후엔 빠져 죽는 것 같아요. 아까는 잊어버렸어요. 그 조그만 식당에서 당신과 함께 있을 땐 행복했어요. 왜 버린다, 버림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이야기는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슬퍼져요.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 불안해져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덜컹해요. 가슴이 덜컹해요. 이렇게 비가 오고 어두워요.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강하니까요. 강하다고? 라비크가 말을 되받았다. 그래요. 어째서 그렇다는 거야? 당신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더 이상 없어. 하지만 그것하고 이건 달라, 조항. 여자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자는 방이 비좁은 듯 성큼성큼 왔다 갔다 했다. 언제나처럼 바람을 거슬러 가는 듯한 걸음이었다. 저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고 싶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다. 이 호텔에서 끈끈한 눈길로 쳐다보는 나이트클럽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여자가 멈추었었다. 라비크, 우린 지금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우리도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나요? 함께 지내고 우리 물건을 갖고 밤엔 안심하고 자면 안 되나요? 이런 트렁크와 공허한 하루하루, 그리고 낯설기만 한 이런 호텔 대신에 말이에요. 라비크의 표정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다. 마침내 왔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닥치리라 생각했다. 당신은 그게 우리한테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해? 왜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따스하고 서로 같이 있고 한두 개의 방도 문을 닫으면 불안은 없어지고 여기처럼 벽을 뚫고 불안이 기어드는 일도 없을 테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비크가 되풀이해서 물었다. 그래요. 앙증맞고 소담한 아파트, 앙증맞고 소박한 소시민의 생활, 분하고 언저리에 들러붙어 있는 앙증맞고 조그만 안전, 그런 걸 정말 원한단 말이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여자는 슬프게 말했다. 그렇게 심하게 멸시까지 하다니요? 사랑할 때면 달리 말해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마찬가지야, 조항. 당신은 그게 무엇인지 정말 알겠어? 우리 두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여자가 멈추어 섰다. 전 그런 스타일이에요. 라비크는 싱긋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애정과 반어와 비애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조항 하고 그가 말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아. 나보다 더해. 하지만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니야.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럴 테죠. 여자는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알아요. 모를 거야, 조항. 당신은 몰라. 내가 말해줄게. 그게 나.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돼. 여자는 그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런 일은 빨리 해치우는 게 좋아. 하고 그가 말했다. 개묻지는 말아줘.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갑자기 예전의 그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여자의 두 손을 잡았다. 난 프랑스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어. 하고 그가 말했다. 정명서라고는 없어. 그게 진짜 이유야. 그래서 아파트를 절대로 빌릴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결혼할 수 없는 거지. 정명서와 비자가 필요한데 없거든.
일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몰래 일해야 하는 거야. 지금처럼 사는 외엔 아무 도리가 없어. 여자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천 명인데 당신도 물론 알잖아. 요즘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내가 그런 사람들 중 하나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놓았다. 장래가 없는 사람이지. 모로소포의 말처럼.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주 좋은 편이야. 일도 하고 살아가고 당신도 있고. 그러니 불편한 점이 조금 있다고 해도 뭐 별일 있겠어? 그럼 경찰은? 경찰은 그런 일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진 않아. 우연히 붙잡힌다 하더라도 추방될 뿐이야. 그게 전부야.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 그러니 자, 이제 나이트클럽에 전화를 걸어 못 간다고 해. 오늘 밤은 우리만을 위해 지내자고. 밤새도록. 아프다고 해두면 돼.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베브한테서 얻어줄게.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추방된다고요? 하고 여자는 한참 후에야 이해가 가는 듯이 말했다. 추방이라고요? 프랑스에서? 그럼 당신은 떠나게 되는군요? 잠시 동안이야. 여자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떠나야 한다고요? 여자는 되풀이했다. 떠나야 한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라비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여자는 굳어버린 듯이 두 손을 꿰고 멍하게 앉아있었다. 조항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난 2년째 여기서 살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여자의 얼굴은 그대로였다.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나는 곧 다시 돌아와. 한두 주 걸려. 여행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제 셰라자드에 전화를 걸어요. 여자는 머뭇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뭐라고 말하죠? 기관지염이라고 그래. 좀 쉰 목소리로 말하라고? 여자는 전화기 쪽으로 갔다가 금방 돌아왔다. 라비크. 그는 살짝 몸을 뺐다. 자, 어서 하고 그가 말했다. 잊어. 이런 게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어. 우리가 연금 생활자처럼 열정을 짤끔짤끔 쓰는 걸 막아주니까 말이야. 우리의 사랑을 순수하게 유지해 주는 거야. 사랑이 언제까지나 불꽃으로 남아있는 거지. 가족이라는 양배추 잡탕을 끓이는 난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어서 가서 전화를 걸어. 여자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여자가 전화하는 동안 계속 지켜보았다. 여자는 처음에는 근성으로 통화를 했고 그가 지금 곧 체포라도 될 것처럼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쉽게 그리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필요 이상의 거짓말이었다. 얼굴은 환하게 생기가 돌았지만 그녀는 가슴의 고통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목소리는 피곤해지며 점점 쉰 목소리가 되었고 마침내 콜록콜록하기 시작했다. 이젠 더 이상 라비크 쪽은 쳐다보지 않았다. 앞만 바라보며 자신의 배역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는 말없이 여자를 쳐다보고 있다가 칼바도스를 한 모금 가득 들이켰다. 콤플렉스라고는 조금도 없는 여자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놀랄 만큼 잘 비치는 거울이야. 하지만 그 무엇도 붙들어 놓지 않아. 조항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전부 다 믿어주는군요. 최고의 연기였어? 누워있으라고 그래요. 내일까지 낫지 않을 수도 있으니 무조건 누워있으라고 그러네요. 그것 봐. 이제 내일 일도 해결됐잖아. 그러네요. 하고 여자는 일순간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여자는 그가 있는 쪽으로 돌아왔다. 깜짝 놀랐어요, 라비크.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당신은 자주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사실이 아니야. 여자는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정말일 수 없어요. 다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제 옆에 있어야 돼요. 혼자 있게 되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이 없으면 전 끝장이에요, 라비크. 라비크가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조항 하고 그가 말했다. 당신은 가끔 문지기의 딸 같고 또 어떤 때는 숲속 다이애나 같기도 해. 그리고 어떤 때는 둘 다이기도 하고. 여자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느 쪽이에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은빛 화살을 지닌 다이애나야.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말은 종종 해줘요. 라비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여자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없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만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이 여자에게 끌린 것은 바로 그 때문 아니었던가? 자기와 똑같은 사람한테 누가 끌린다 말인가? 그리고 사랑에서 도덕을 찾는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도덕은 약자들의 발명품이고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가 일뿐이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고 그가 입을 열었다. 며칠 어디 가고 싶은데 조항. 태양 있는 곳 어디로든 말이야. 칸이나 앙팁으로. 조바심 같은 건 던져버리고 방이 3개인 아파트의 꿈도 소시민의 독수리 같은 울부짖음도 악마에게나 줘버리고. 그런 건 우리한테 맞지 않아. 당신은 부다페스트이고 꽃이 만발한 밤나무 가로수길의 향기잖아. 밤에 온 세상이 뜨거워지고 여름을 탐내고 달과 함께 잠들 때 말이야. 당신 말이 옳았어. 우리 어둠과 추위와 빛 속을 빠져나가자고. 단 며칠만이라도. 여자는 후다닥 몸을 일으키고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경찰 같은 건 될 대로 될 테지. 거기가 여기보다 더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어. 관광지역에선 통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야. 특히 고급 호텔은 말이야. 그런 곳에 가본 적 있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탈리아와 아드리아 해안에만 갔어요. 언제 떠날까요? 2, 3주 안에. 그때가 제일 좋아. 돈은 있어요? 조금 있어. 그리고 2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작은 펜션에 묵어도 돼요. 당신은 작은 펜션에 어울리지 않아. 당신은 여기 같은 판잣집이나 인류 호텔이 더 어울려. 앙티브의 카프 호텔에 투숙하는 거야. 그런 호텔은 절대로 아무도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거야. 난 며칠 내로 어떤 유명 인사, 고위 관리의 위를 수술해야 돼. 그자가 우리가 필요한 돈의 나머지를 마련해 줄 거야. 조항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반짝였다. 얼른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그 칼바도스를 좀 주세요. 정말 꿈의 칼바도스 같아요? 여자는 침대 쪽으로 가서 야회복을 높이 쳐들었다. 어쩌나 제겐 이런 낡고 시커먼 넝마 2벌밖에 없어요. 어쩌면 마련할 수 있을 거야. 2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거든. 상류계층 맹장이라든가 아니면 백만장자의 복합 골절이라든가 그런 거 말이야. 14. 앙드레 듀랑은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이젠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소 하고 그가 내뱉었다. 라비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듀랑이 이 수술로 1만 프랑을 받는다는 것을 베브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가 얼마를 받을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듀랑은 200프랑만 달랑 보낼 것이다. 저번에도 그렇게 했다. 수술 30분 전에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소, 닥터 라비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라비크가 대꾸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난 여태까지 당신에게 늘 후회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장사 속을 밝히는지 까닭을 모르겠어요. 자신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걸 환자가 알고 있는 이런 때에 돈 이야기를 하다니 딱하군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듀랑이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허연 염소 수염을 기른 주름살 투성이 얼굴엔 위험과 격분이 서려 있었다. 그는 금태 안경을 고쳤었다. 도대체 얼마를 생각하는 거요? 하고 그가 못마땅하게 물었다. 2,000프랑입니다. 뭐요? 듀랑은 총에 맞았으나 그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헛된 소리 하고 그가 잘라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라비크가 대꾸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지요. 비노한테 시키세요. 그 사람은 뛰어나니까. 그는 자기 외투를 집어들었고 듀랑은 그를 노려보았다. 위험 있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라비크가 모자를 집어들자 그가 말했다. 잠깐 기다려요. 그렇게 나를 간단히 내버려두고 가다니 왜 어제 내게 말을 하지 않았소? 어젠 교수님이 시골에 계셨으니 연락할 수 없었지요. 2,000프랑이라? 나도 그렇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걸 모른단 말이요. 환자가 내 친구인지라 실비밖에 청구할 수 없단 말이요. 앙드레 듀랑은 어린애들 책에 나오는 친애하는 하나님처럼 보였다. 나이는 70이었고 진단에는 능한 편이었으나 수술은 형편없었다. 그의 빛나는 영업실적은 대부분 전에 있던 조수 비노 덕분이었는데 그 비노는 2년 전에 마침내 독립해서 병원을 차렸던 것이다. 그 후부터 듀랑은 어려운 수술엔 라비크를 이용했다. 라비크는 수술 부위를 아주 작게 하고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게 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다. 듀랑은 훌륭한 보르드 와인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상류계급의 우아한 파티에서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대부분 상류계급 환자들이 찾아왔던 것이다.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뒤랑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미리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큰 수술이 있을 때면 하루나 이틀 전에 시골집에 가 있었던 것이다. 수술 전에 보수에 대해 언급하는 걸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끝난 뒤엔 보다 간단했다. 다음에는 하고 희망을 갖게 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다음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번엔 놀랍게도 라비크가 수술 직전에 오는 대신에 약속 시간 30분 전에 와서는 환자한테 마취를 시키기도 전에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다. 그래서 마취를 시켰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빨리 끝내자고 둘러댈 수 없었다. 간호사가 문 안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마취를 시작할까요, 교수님? 뒤랑이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호소하듯 인간적인 눈길로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라비크도 인간적이긴 하지만 확고한 눈초리로 마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지요, 라비크 선생? 하고 뒤랑이 물었다. 결정은 당신한테 달렸어요, 선생. 잠깐 기다려, 간호사. 아직 절차가 분명치 않아. 간호사는 물러갔다. 뒤랑은 라비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는 비난조로 물었다. 라비크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말했다. 수술을 내일로 연기하시거나 아니면 1시간 연기하고 비노에게 시키세요. 비노는 20년간 뒤랑의 수술을 거의 도맡아 했지만 아무 보답도 받지 못했다. 뒤랑은 비노가 자립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를 계획적으로 좌절시키면서 언제까지나 좋은 조수 노릇만 시켰기 때문이다. 비노는 뒤랑을 미워했으므로 적어도 5,000프랑을 요구하리란 것을 라비크도 알고 있었다. 뒤랑도 그 점을 알았다. 닥터 라비크? 하고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직업이 그런 상업적인 언쟁으로 빠져드는 건 좋지 않아요? 동감입니다. 왜 이 문제의 해결을 내 판단에 맡기지 않는 거요? 당신은 지금까지는 늘 만족했는데. 만족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 말은 단 한 차례도 안 했어.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게다가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다. 환자가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교수님. 뒤랑이 라비크를 째려보았다. 라비크도 대받아 쳐다보았다. 프랑스인한테서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유대인한테서 받아내기보다 더욱 어려웠다. 유대인은 흥정을 하지만 프랑스에는 자기가 내놓아야 할 돈만 생각했다. 잠깐만 기다려, 간호사. 하고 뒤랑이 소리쳤다. 맥박하고 혈압하고 체온을 제대로 해. 벌써 끝났어요. 그럼 마취를 해. 간호사는 나갔다. 그럼 좋아. 하고 뒤랑이 단호하게 말했다. 1,000프랑을 내겠소. 2,000프랑요. 하고 그가 정정했다. 뒤랑은 성나가지 않고 허연 염소 수염을 쓰다듬었다. 이거 봐요, 라비크 선생. 하고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을 할 수 없는 망명객으로서 말이야. 저도 선생 대신 수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이죠. 라비크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나라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할 거라는 그동안의 설교를 또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뒤랑은 단념했다. 더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시간이 촉박했다. 2,000프랑 하고 그 말 한마디로 목구멍에서 지폐가 펄럭거리며 날아서 나오기라도 하듯이 그는 써디쓰게 내뱉었다. 내 주머니에서 낼 수밖에 없게 됐어. 나 안 그래도 당신이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준 일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잠시 기다렸다. 참 요상한 일도 다 있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흡혈귀가 이런 식으로 도덕을 논하다니. 단축구멍에 레종 도네르 훈장을 단 이 늙은 사기꾼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기를 착취한다고 도리어 나를 나무란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 그럼 2,000프랑으로 하지 하고 마침내 뒤랑이 말했다. 2,000프랑 하고 그는 되뇌었다. 마치 고향이라든지 사랑하는 하나님, 푸른 아스파라거스, 어린 메추라기, 유수 깊은 생테밀리옹이라는 말을 입에 담듯이 말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그럼 시작할까? 그 사내의 배는 기름지고 불룩했으며 팔다리는 가늘었다. 라비크는 우연히 그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 이름은 르발이었고 피난민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였다. 베브가 특별한 농담을 한다면서 그 사실을 말해 주었던 것이다. 르발은 앙테르나시날의 피난민이라면 다 아는 이름이었다.
라비 그는 서둘러서 절개를 했다. 피부는 책을 펼치듯 쩍 벌어졌다. 그는 절개된 피부를 클립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나서 삐져나온 노르스름한 지방층을 보았다. 보너스로 이 지방을 몇 파운드 도려내어 몸무게를 줄여줍시다. 그는 마구 다시 먹어 치우겠지요? 하고 뒤랑에게 말했다. 뒤랑은 대답하지 않았다. 라비크는 근육을 찾기 위해 지방층을 도려내었다. 저 피난민들의 작은 하나님이 여기 누워 계시는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수백 명의 운명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산에 지금 죽은 듯이 쭉 늘어져 있는 이 희고 포동포동한 소나기가 노 교수 마이어를 추방한 것이다. 마이어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 추방되기 전날 호텔 앙테르나슈날의 자기 방 장롱 속에서 간단히 목을 메고 말았다. 옷장 속에만 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어는 계속된 굶주림으로 가벼웠기 때문에 옷을 그는 못이 지탱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하는 여자애가 발견했을 때에 그것은 질식한 생명이 담긴 옷 한 움큼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이 배불뚝이가 동정심을 베풀었더라면 마이어는 아직 살아있었을 거야. 클립 하고 그가 말했다. 거즈. 그는 절개를 계속했다. 날카로운 메스의 정확성, 예리한 절개가 주는 느낌, 복강, 구불구불 허옇게 도살인 창자, 배를 열고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이 사내에게도 도덕적인 원칙이 있었을 것이고 마이어에 대해서 인간적인 동정심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애국적인 의무라고 부르는 그 어떤 것도 함께 있었던 것이다. 언제나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장막은 있는 법이다. 상급자에겐 또 다른 상급자가 있다. 명령, 훈령, 의무, 지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인 도덕이 도사리고 있다. 필연성, 가혹한 현실, 책임과 그 밖에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는 장막이 언제나 있고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성의 법칙을 에둘러 피해버리는 것이다. 담낭이 드러났다. 썩고 병들어 있었다. 얇게 점인 쇠고기, 강식으로 만든 내장 요리, 오리 압착 요리, 기름진 소스, 거기에다가 불쾌한 변덕과 고급 보르드 포도주 몇 리터를 끊임없이 먹고 마신 게 이 사내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늙은 마이어는 적어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다. 지금 잘못 자르거나 너무 많이 자르거나 너무 깊이 자르거나 한다면 일주일 후엔 서류와 좀 냄새가 가득한 그 방에 좀 더 선량한 인간이 앉아있게 될 것인가? 피난민들이 몸을 떨며 생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방에 말이다. 좀 더 선량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좀 더 악한 인간이 앉아있을 것이다. 지금 눈부신 전등빛을 받으며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이 의식 없는 60세의 육체는 보나마나 자신을 인정 있는 인간으로 알 것이다. 정말이지 그는 정다운 아버지, 선량한 남편일 것이다. 하지만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만일 같은 말 뒤에 자신을 숨기는 폭군으로 돌변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어가 그 형편없는 식사를 계속하며 살아갔다 하더라도 프랑스는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부 로젠탈 부인이 앙테르나슈날의 하녀들 방에서 참살된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다고 해도 프랑스는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폐병 환자인 포목상 슈탈만 씨가 불법 입국 제목으로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겨우 석방되어 다시 국외로 추방되기 전에 죽어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랑스는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호했다. 절개는 성공이었다. 지나치게 깊지도 지나치게 넓지도 않았다. 봉합실, 매듭, 담낭. 그는 담낭을 뒤랑에게 보였다. 그것은 흰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다. 그는 그것을 양동이에 집어던졌다. 자, 계속이다. 프랑스에서는 어째서 르베르덴 같은 걸로 꿰매는 걸까? 클립을 빼자. 연봉 3만 프랑에서 4만 프랑 정도 되는 평균적인 관리의 따뜻한 배때기. 이 작자는 어떻게 해서 이 수술에 1만 프랑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나머지 수입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배불뜨기도 그 어떤 수작을 부렸을 것이다. 잘 꿰매어졌다. 한 바늘 한 바늘. 염소 수염은 안 보이지만 뒤랑의 얼굴에 2,000프랑의 흔적만은 역력하다. 두 눈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눈 한 개에 1,000프랑씩인 셈이다. 사랑은 인간의 성격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조항과의 도피 유행 때문에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벌였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사랑은 인간의 성격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이 연금생활자를 쥐어짜서
신성한 착취의 질서에 대한 이 영감의 신념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 내일이면 이자는 점잔을 빼고 이 배불뚝이의 침대 곁에 앉아서 수술에 대한 감사의 말을 들을 것이다. 조심, 저기에 클립이 또 하나 있었지? 이 배불뚝이는 조항과 내가 앙티브에서 지낼 일주일을 의미한다. 비 내리는 잿빛 계절의 일주일간의 햇빛을 의미한다. 폭풍우가 닥치기 전 한 조각 푸르른 하늘. 자, 이젠 복막을 봉합할 차례다. 2,000프랑을 받았으니 특별히 잘해주자. 마이어를 추념하는 뜻에서 가위라도 하나 넣고 꿰매버릴까? 하얀 빛 전등이 윙윙거린다. 왜 이렇게 생각이 뒤죽박죽일까? 신문 때문일까? 아니면 라디오 때문일까? 사기꾼들과 급쟁이들의 끝없는 꾀꾀거림, 말의 눈사태로 인한 산만함, 혼란스러운 두뇌, 온갖 선동적인 배설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인식의 단단한 빵을 씹는 버릇은 잊은 지 오래다. 이가 없는 두뇌, 멍청함. 자, 이제 이것도 끝났다. 아직까지 피부가 축 늘어져 있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다시 벌벌 떨고 있는 피난민을 국외로 추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담낭이 없어졌으므로 좀 관대해질까? 죽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런 자들일수록 여드는 떼야 죽는 법이다. 존경을 받으며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손자들에 둘러싸여 죽을 것이다. 자, 끝났다. 이놈과는 이제 끝이다. 라비크는 두 손에 낀 장갑과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었다. 고위직 관리는 소리나지 않는 바퀴차에 실려 수술실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라비크는 그 뒤를 노려보았다. 르발, 이놈아, 네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놈의 그 정말 합법적인 담낭이 나 같은 비합법적인 피난민에게 리비에라에서 아주 비합법적인 며칠을 보내게 해주었단 말이다. 그는 손을 씻기 시작했다. 옆에서는 뒤랑이 느릿느릿거리고 꼼꼼하게 손을 씻었다. 고혈압이 있는 노인의 손이었다. 손가락을 공들여 문지르면서 그는 아래턱을 천천히 마치 곡식을 깨물어 부수듯 리듬감 있게 움직였다. 문지르는 걸 중단할 때는 씹는 것도 중단했다. 다시 문지르기 시작할 때는 또다시 씹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유별나게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씻었다. 몇 분이라도 더 오래 2,000프랑을 붙들고 있고 싶은 거야 라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요? 잠시 후 뒤랑이 물었다. 수표를 기다립니다. 환자가 지불하는 대로 곧 보내도록 하겠소. 퇴원한 후 2, 3주 지나야겠지? 뒤랑이 수건으로 손을 닦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드콜로 뉴도르스의 병을 집어 손을 문질렀다. 이 정도 말은 믿으실 테지 안 그렇소? 하고 그가 물었다. 이 사기꾼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여전히 사람을 얕잡아 보는구나. 환자는 선생님의 친구라 실비밖에는 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랬지 하고 뒤랑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럼 실비는 재료값과 간호사들한테 줄 몇 프랑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병원은 선생님 것이고 그것들을 모두 합쳐 100프랑이라고 친다면 그것만 빼고 저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실비는 말이지 닥터 라비크 하고 뒤랑은 딱 잘라 말하며 몸을 쭉 폈다. 유감스럽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게 먹혀서 당신한테 줄 2,000프랑도 거기 포함해야겠어. 그래, 그것도 환자한테 청구할 거야. 그는 킁킁거리며 두 손에 바른 오드콜로니오의 냄새를 맡았다. 그러니 보다시피 그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누런 이가 눈처럼 하얀 수염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눈 속에 오줌을 누운 것 같다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어쨌거나 내일 돈은 내겠지. 베버는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줄 거다. 그러니 지금 좀 지불해 주시죠. 하고 머리를 수그려 이런 영감쟁이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진 않아. 좋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나중에 보내주시죠. 그렇게 어렵진 않지. 하긴 당신 요구가 갑작스러워 놀라긴 했어. 다만 순서를 밟으려고 그러는 거요. 좋습니다. 그럼 순서를 밟으시죠. 아무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소. 결과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럼 실례합니다. 화주나 한잔 하고 싶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시오. 뒤랑은 놀라며 말했다.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싱긋 미소를 지었다. 왜 저하고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라비크? 그 여자는 날씬하고 자신만만하게 긴 다리로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은 채 그 옆에 서 있었다. 지금쯤 피에졸로엔 개나리가 한참 피었을 거예요. 정원 담을 따라 노란 불덩이가 타오를 거예요.
난로가 있고 책이 있고 평화가 있고. 바깥에서 트럭 한 대가 우르릉거리며 지나갔다. 병원 작은 응접실에 걸린 그림들을 끼운 유리 테두리가 달그락거렸다. 샤르트르 성당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조용한 밤이네요. 잡다한 일들이 멀찌감치 사라졌어요.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말했다. 좋지 않아요? 물론, 하지만 난 못 견딜 거요. 왜요? 조용한 건 자신이 조용할 때만 좋은 거요. 저도 조용하지 못해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걸 잘 알아요. 그건 조용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당신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모르나요?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천천히 외투의 단추를 끼웠다. 그럼 어느 쪽이에요, 라빅?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절망한 거예요? 그는 초조하게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양쪽 다겠지. 그 언제나 그렇듯이 양쪽 다야. 그런 건 너무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뭘 하죠? 즐겁게 살아야지. 여자가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없어도 돼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즐겁게 지내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는 입을 닫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여행 이야기, 당황스러운 이별 이야기, 목사님의 나지막한 잔소리 아닌가? 전에 당신이 말한 자그마한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 없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런 행복은 불타버린 집 주위에 피는 오랑캐꽃처럼 어디든 피는 법이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인간에게 실망이란 있을 수 없는 거요. 이게 바로 튼튼한 바탕인 셈이죠. 나중에 생기는 모든 것은 그 바탕에 조금씩 더해지는 거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대꾸했다. 자리에 누워서 조심조심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걸어다닐 수 있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잊어버리고 더 욕심을 낼걸요.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서 여자의 얼굴에 떨어졌다. 두 눈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입부분만 빛을 받아 환해졌다. 플로렌스에 아는 의사가 있나요?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없어요. 의사가 필요한가요? 사소한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요. 그 어떤 일들 말이요? 그곳에 아는 의사가 있다면 나는 더 안심이 될 텐데. 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즉시 돌아올게요. 물론 다만 조심할 필요는 있지. 플로렌스에 좋은 의사가 한 사람 있어요. 피올라 교수라고. 기억에 두지 않겠소? 피올라요?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라비크. 내가 편지를 해둘게요. 그 사람이 돌봐주도록.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문가의 염려지, 케이트. 단지 그 때문이요. 당신한테 전화를 걸라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겠소? 내 염려는 말아요. 여자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안녕, 라빅. 가볼게요. 아마도 플로렌스에서 곧장 칸으로 갔다가 거기서 콩데시 사보야호를 타고 뉴욕으로 갈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미국을 방문하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말과 개들이 있는 시골집에서 사는 여편네를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알았던 케이트 헤그슈트렘은 여기에 놓아두고 가겠어요. 세라자드에 조그만 묘지를 만드는 셈이죠. 그곳에 가거든 가끔 그 묘지를 보며 술을 들도록 해요. 좋아요. 보드카를 들겠소. 네, 보드카로요. 여자는 어두구둑한 방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이제 한 줄기 빛은 여자 등 쪽에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 사진들 중 하나를 비추고 있었다. 십자가가 있는 높은 제단이었다. 이상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기뻐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헤어질 땐 다 그런 거요, 케이트. 절망과 헤어질 때조차도 말이요. 여자는 그 옆에 망설이면서 부드러운 생명으로 충만한 채 단호하면서도 조금은 슬픈 듯이 서 있었다. 헤어질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떠나는 거요. 라고 라비크가 말했다. 자, 갑시다. 좀 바래다 줄 테니. 네. 공기는 따뜻하면서도 축축했다. 하늘은 지붕과 지붕 사이에 깊숙이 시뻘겋게 달아오는 쇠처럼 걸려 있었다. 택시를 불러올게요, 케이트. 됐어요. 저 모퉁이까지 걷고 싶어요. 거기서 택시를 잡을게요. 내가 다시 외출하는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니까. 기분이 어때요? 포도주 같네요. 택시를 안 불러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럴래요. 여자는 축축하게 젖은 길을 따라 시선을 던졌다. 그러고는 싱긋 웃었다. 어느 구석인지는 몰라도 걱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거지. 안녕 라비크? 안녕 케이트? 여자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잠시 서 있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갔다. 가냘프면서도 나긋나긋한 걸음걸이였다. 오랑캐 꽃빛깔 저녁노을 속으로 자신의 파멸 속으로 걸어갔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라비크는 되돌아봤다.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누워있었던 방 앞을 지나려니 음악이 들려왔다. 그는 깜짝 놀라 멈추어 섰다. 그 방에 다른 환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만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간호사가 전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간호사는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전축에서는 최후의 원무곡이란 옛날 음반이 돌아가고 있었다. 간호사가 옷을 매만졌다. 헤그슈트렘 씨가 이 전축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미제거든요. 여기선 살 수 없어요. 파리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 하나뿐이에요. 방금 시험을 해보는 중이었어요. 한 번에 5장을 계속 털 수 있어요? 여자애는 자부심으로 얼굴이 빛났다. 적어도 3,000프랑은 될 거예요. 그리고 레코드들도 잔뜩 있어요. 56장이나 돼요. 게다가 라디오까지 들어있어요. 이런 걸 행운이라고들 하나 봐요? 행운이라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또 그 말을 들었군. 여기선 전축이 행복이군. 그는 선체 음악을 들었다. 바이올린 소리가 흐느끼듯 감상적으로 오케스트라를 누비며 비둘기처럼 날아올랐다. 그것은 때로는 쇼팽의 어떤 야상곡보다도 더욱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감상적인 곡들 중 하나였다. 라비크는 방을 둘러보았다. 침대부는 걷어치웠고 매트리스는 세워져 있었다. 문 옆에는 세탁물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저녁이 빈정대듯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흩어진 향수 냄새, 끝나가는 왈츠의 선율을 남긴 채 케이트 헤그슈트렘은 떠난 것이다. 이걸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하고 간호사가 말했다. 너무 무거워요. 우선 전축을 가져가고 다음에 레코드를 2번에 나누어서 가져가야겠어요. 아마 3번쯤 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신나요. 이것들로 카페를 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망가뜨리지 않게 조심해.